안녕하세요. 창업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이번 주 핫한 뉴스를 리뷰해보는 디뉴스 시간입니다. 모두 이번 주 어떠셨나요? 뉴스 좀 많이 보셨어요? 예, 많이 봤습니다. 어떤 기분 드셨나요?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신머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 뉴스는 뭐 앞으로 주제를 말씀드릴 거지만 사실 민생하고 너무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이슈들이라서 맞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서론 없이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주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강타한 이슈 바로 11호 부동산 대책과 그 후폭풍입니다. 사실 지금 녹화일이 사실 11월 말이라서 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는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 15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정책들과 또 은행권의 어떤 조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을 조금 정리해 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의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조기 시행하겠다. 원래 예정보다 이 가산금리를 대폭 올려서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하루아침에 5천만 원 넘게 줄어들게 된 상황입니다. 이 대출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할 때 나오는 대출이겠죠. 두 번째, 이게 가장 논란인데 전세자금 대출의 DSR 포함입니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서 이 산정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총소득이 적으면 전세 대출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게 지금 바뀐 상황이고요. 마지막 쐐기를 박은 게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랑 1주택자 이상 주담대 원천 차단입니다. 갭투자는 뭐 원천 불가하게 바뀌었고요.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이사를 위한 일시적인 대출조차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말 그대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지도 전세를 끼지도 말라라는 초강수 대책입니다. 전세 대출까지 DSR로 묶었다는 건 진짜 초강수인데요.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KB국민은행 그리고 하나은행, 뭐 다른 시중은행들까지 올해 연말까지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쪽이라고 하니까 은행은 아예 문을 걸어 잠근 형국입니다. 일단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사실 좀 누구를 위한 대책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투자자들한테 뭐 기존의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억제하겠다. 그리고 투자자가 아닌 투기꾼,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억제를 하겠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과연 이 지금의 대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뭐 근 한 달 동안에 이야기들을 조금 주변에서 들어보면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인 건가? 라는 이야기를 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책의 그 정책의 기조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부분에서의 큰 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와는 좀 상반된 어떤 대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금 시장에 있는 어떤 투자 자금이나 이런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뭐 사실은 부동산에 몰리지 않고 정부에서는 이제 그 일할 수 있는 자금으로의 투자를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다 보니 뭐 10월 15일 그때 한때 이제 뭐 거의 코스피 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일도 발생을 했었어요. 4천을 찍었죠. 저는 이 대책 자체가 국민의 주거권과 어떤 그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자본이 그 선순환을 하겠다는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에 합리적인 대책이라고는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의도는 저는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집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지 말라. 너 살 집만 살아라 라는 얘기 같아요. 왜냐면 정말 실거주자 그 체크도 전에도 있었지만 더 훨씬 심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 규제,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든지 뭐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같은 것도 워낙 사람들이 악용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집값이 너무 많이 거품이 끼어 있으니 이걸 좀 잡아보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집이 없는 뭐 예를 들면 신혼부부 뭐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 대출 같은 거를 줄여버리면 집을 진짜 사지 말라는 거거든요.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주택 그 살 수 있는 자금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민 중에서는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저는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중은행이 지금 신규 대출을 막아버리는 초강수를 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좀 앞으로 전개가 될까 하는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저는 반대로 뭐 이거를 거주의 입장에서 좀 바라보는 것도 좋은데 좀 다른 생각을 가져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이창용 총재님이시죠. 그분이 되게 오랫동안 디레버리징을 얘기를 했어요. 부채 축소에 대한 부분. 일단은 부동산 대출 같은 게 부실을 해줄 수 있다. 사실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실패하지 않았었죠, 지금까지. 불쾌하죠. 예, 불패죠. 부동산 불패고 그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대출 부실이라는 게 사실 저희는 좀 가깝게 많이 보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부실 대출에 대한 무언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담보를 잡잖아요. 주택을 담보로 잡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 너 이걸 만약 못 갚으면 우리가 집을 가져갈 거야 같은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성립이 되려면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집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행히도 비슷한 사례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나 아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버블 경제가 터졌던 게 이런 류로 터졌잖아요. 결국은 그거를 안 하려면 우리가 조금 아파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자주 했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이해보다는 아마도 제 생각인데 지금은 좀 감내하고 그리고 그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정책 해가지고 잘 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국민적 신뢰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부동산 정책을 하면 괜히 쓸데없는 건 건들지 말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건드리지 마라. 예, 건드리지 마라. 그냥 두면 안 되냐 이러는데 사실 더 이상 그렇게 두면 터질 것 같아서 강력한 탑다운에서 아프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댓글에 제일 많이 본 건 지선 포기하는 거냐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타격이 큰 건데 모르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견된 수순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성장이나 안정성에 대해서 첫 발을 내딛는데 이번에는 우리 흐지부지 안 할 거야 라고 경고를 한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거랑 좀 비슷한 스텝을 밟았던 정부가 사실 문재인 정부거든요. 그렇죠. 초기에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을 때 이제 부동산 정책을 냈었는데 오히려 그게 되게 그 이론상 나쁘지 않은 정책이었습니다만 실제 시장이 받아들인 이 정책의 후폭풍은 부동산 집값의 폭등이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이후에 뭐 대선도 지선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이번 정책도 사실 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하고는 거의 비슷한 기조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판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연 시장이 이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감히 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JJ님, NK님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형태가 다 다를 테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제일 먼저 여쭙고 싶었던 질문이 뭐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거를 어떻게 과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뭐 지방 분권이 된 지가 뭐 지금 오래되긴 했지만 뭐 아직도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뭐 서울로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가 균형 발전과 그 지방 분권 그리고 이제 뭐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인에게 집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근대 사회와 현대를 오면서 산업 사회에 접어들면서 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박탈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뭐 지위. 지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냥 비근한 예를 든다기보다 제 생각을 해봐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에 집이 없을 때 뭐 이사를 자주 다닌다든지 그럼 이제 뭐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집이 없으면 이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구나. 뭐 부동산 대책이 뭐 어떤지 이런 건 말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재산을 어느 정도의 어떤 미쳐본 재산이나 어떤 재산이 생기면 집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먼저 취득해야 되는 자산 항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머릿속에 계속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의 어떤 주거권이 확보가 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이제 확대 해석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집이 없으면 내가 뭐 갈 곳이 없다. 조금 더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 가호가 많은데 그 중에 내 집 한 칸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좀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정도의 부의 축적을 이루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 곡선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부동산이다 보니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 자산성 항목을 취득해서 현금화를 시키는 수단으로서 집을 바라보는 시선도 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뭐 전쟁도 겪고 이러면서 폐허가 되고 나서 산업화가 되고 나서 한국인에게 집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생활을 주거하거나 어떻게 보면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이 아니고 외국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떤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자산 항목이라는 생각이 모두의 머릿속에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게 박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월세도 살아봤지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가면 자가 보유 칸이 있습니다. 약간 이걸 체크를 하는 내가 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생활조사 하는데도 뭐 자가냐 전세냐 그거를 체크하게 돼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집이 우리 집 거냐 전세냐 월세냐를 엄마한테 초등학생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개념을 잘 모를 때니까 당연히 우리 집에 꺼내는데 뭐 아닌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월세나 뭐 이런 거 저는 어쨌든 사회초년생이고 대학생일 때 이제 월세를 많이 원룸 같은 데 살아봤으니까 이사를 엄청 다녀야 되잖아요. 왜냐면 2년이 지났을 때 그 월세 값이 갑자기 훅 오르는 경우도 꽤 있었고 아니면 뭐 뭔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꽤 왕왕 있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혼자 있는 사람도 이 이사를 다니는 게 굉장히 부담인데 만약에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 뭔가 아이들도 있고 하는 뭐 학군도 다 정해져 있을 텐데 주거적인 문제로 이사를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그 상황이 되게 크리티컬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주거, 특히 부동산, 뭔가 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그게 자산 취득의 1순위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이는 첫 번째 목돈이 다 부동산에게 가게마다 쏠리게 되고 그러니까 막 부동산 뭐 가격이 오르고 폭등하고 대출 규제가 점점 많아지고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고 정부에서는 이걸 잡으려고 하고 이게 지금 계속 되는 것 같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거래가 이게 많이 되니까 당연히 좋은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사달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요. 좀 기형적인 것 같아요. 외국은 사실은 렌트가 거의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렌트 또는 리스니까. 네. 장기로 보통 하죠. 사봤자 그러니까 산다는 개념이 막 100년 렌트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거에 가장 큰 이유가 학군이거든요, 학군. 이 동네가 얼마나 학군이 좋은지. 뭐 예를 들면 뭐 강남 8학군, 뭐 아니면 대전이면 뭐 둔산동, 뭐 대구면 뭐 수성구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군 얼마나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서 모이느냐. 끝나누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렇고 돈 많고 그 비싼 동네는 사실은 학군이 좋잖아요.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고 대학도 잘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떻게든 강남으로 입성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결국에는 지방 분권이 많이 더 활성화가 돼야지 부동산 문제가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 뭐 정부에서 굉장히 좀 수도권 과밀화나 포화를 좀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좋은 학교와 좋은 일자리거든요, 사실. 뭐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극적으로 네거티브한 게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거는 위헌이다. 위헌이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러니까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가 그 개입을 해서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어떤 그런 거래를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다. 물론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뭐 신자유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혼합경제 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법인이 부동산 사업 목적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 뭐 주거용 부동산을.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냐? 아니면은 뭐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또 어떻게 받아들일 거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유시장 경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거래 규제를 하는 거를 마치 뭐 국가의 대의나 당위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를 굉장히 좀 이제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손해이니까 지금의 이 정책이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보다도 조금 더 심각한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제가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산성 항목으로 취득하는 1순위가 부동산인데 그러면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하락을 한다. 거기서 더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혹은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락을 했을 때 오로지 집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던 일반적인 일가구 주택들이 다가구가 아니고 일가구 주택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동일한 대출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기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지는 어떤 부담이나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방어책이 있느냐 왜냐하면 국민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크리티컬한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뭔가 생활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사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집을 가지고 실거주를 하고 있다면 사실 집값이 오르나 떨어지나 이거를 팔아서 실현하지 않는 이상 크게 뭔가 달라질 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소위 말해서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해요. 그렇죠. 팔고 넘어가죠.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이게 한번 주택을 사가지고 이 주택에서 살았던 사람은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럼 이게 주거권의 어떻게 보면 형평이나 공평성에서 놓고 봤을 때 맞느냐. 누군가는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뭐 내가 서울에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은 뭐 그런데 갑자기 내가 원래 살던 서울집의 가치가 하락을 했어요. 물론 대전에 있는 그 가치에 하락하는 것만큼을 상쇄할 수 있는 집은 있겠죠. 뭐 혹은 지역에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대급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전에서 1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주택을 갈아타기 형태로 뭐 본인의 어떤 생활권을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안 그래도 집값이 하락됐고 저쪽도 같이 하락됐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찌됐든 사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아니면 월세를 사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 대책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지금 서울이랑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수도권 외 경기권 25개 지역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에 대한 LTV는
40%까지라고 낮췄다가 다시 70%로 기존 안을 유지하는 걸로 정책을 바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만약에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한시적으로 살고 너는 계속 대전에 집을 갖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인 건지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약간 아까 그 엔케이님이 말씀하신 피를 흘릴 때가 됐다라고 한 게 저는 약간 이거랑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언젠간 떨어질 거야. 근데 너는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집값이 많이 올라와 있었을 때 구매한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타격이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뭐 대출도 일으켰을 테고 내 생활을 다 줄여가면서 돈을 모아서 이걸 샀을 텐데 어쨌든 근데 어느 한 곳만 줄일 것 같진 않거든요. 집값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줄겠죠. 그렇죠. 네. 네. 너도 줄고 너도 줄면은 사실은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 거고 새로운 그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집을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 신규 수요자가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줄어드니 다 실거주를 한다는 가정하에 이거는 올바른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그냥 투자 자산으로 보지 않고 실거주 용도로만 살아 같아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리고 나머지 투자는 주식회 같거든요. 지금 계속 지금 이번 정부의 목표가 뭐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느 두 사이드 중에 한 사이드만 국민이겠습니까? 네, 둘 다 그렇죠. 두 사이드 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고 실제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분들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약자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약자 프레임을 마치 사용자와 근로자 중에 근로자가 약자다. 남성과 여성 중에 여성이 약자다. 라는 어떤 그 약자 프레임을 씌우는 태도를 보이면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지를 만들지 않으려면 사회적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누차 이야기를 했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1호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모든 가설을 다 넘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그 자본시장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던 어떤 돈을 사실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본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투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건데 그리고 일하는 자본을 만들겠다. 그 일하는 자본이라는 건 돈이 일하게끔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기업에 투자가 되면서. 그런데 그게 되려면 일단 근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관념과 자본시장이나 금융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더 많은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지식이나 널리지가 없는 어떤 개인이 가처분 소득이 생겼을 때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정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투자를 하라라고 권유를 하니 이제 투자를 나도 해봐야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를 통해서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에 대해서 정부도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야, 네가 선택하지 않았냐? 내가 언제 너한테 부동산을 사지 말라 그랬니? 사도 되는데 이거를 더 해도 되니까 이걸 해보라고 내가 권유를 한 거지. 왜 그럼 네가 선택을 해놓고 수익성이 적어졌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런 반대급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저는 어떤 그 균형감이라는 거를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정책이 뭐 틀렸다라기보다는 이 정책이 그러면 대상이라도 명확해야 되는데 저는 대상이 없는 정책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사실. 그 약간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둘 다 이해가 되고 저는 되게 애매하게 둘 다 걸쳐 있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약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부동산 개혁 정책들이 막 더 앞으로 가속화된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집값들이 많이 떨어져서 불패라고 여겨졌던 강남 부동산 엑소덕스 현상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막
매물이 급매로 엄청 많이 나와요. 코리안 버블. 예, 막 나왔어. 그럼 그걸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이거를 대출받아서 샀던 기존의 사람들은 빨리 팔아서 대출을 일부 갚든 뭔가를 하든 해야지 이제 이게 생활이 될 텐데 안 팔리면 묶여 있잖아요. 그게 버블이 빵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옛날 IMF처럼 조은행 이런 데가 무너졌던 것처럼 은행이 무너질 거예요. 왜냐면 돈 받았던 거를 못 받게 될 테니까 빌려줬던 거를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 제이제이님이 말씀하신 거는 약간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급진적인 정책이 오히려 더 큰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다. 시간을 좀 주고 천천히 가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쪽도 생각은 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정부에서는 충분히 이럴 거다라는 걸 몇 번을 예고를 했거든요. 사실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걱정도 좀 우려가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그런 기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이 하락하면 누가 제일 좋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줍줍 형태로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뭐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쇼핑 많이 오는데 그렇게 꿀이래요 우리나라 부동산 사기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등기상에서 뭐 정말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 만약에 뭐 바뀐다. 지금도 사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들 중에 아주 많은 퍼센트는 아닙니다만 그 외국인들이 실제로 뭐 주거 목적이든 어떻게 보면 렌트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사는 부동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나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급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떠냐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부동산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거권이 확보가 더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비율을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가속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채라든지.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요즘에 어떠냐면 소위 얘기하는 명동사채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그 사채 시장 외에 캐피탈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리고 지금 법정 이자율에 대한 최저 한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자율이라는 걸 감내하면서도 부동산 가치가 만약에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목표를 맞추는 게 사실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된 건가에 대한 것도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이 수요층이 명확하게 갈리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소 이번 정책은 조금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이 논쟁에 대한 좀 총평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시죠. 저는 아까부터 계속 누차 얘기를 드린 거였는데 대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좀 정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이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보완 사항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책 자체가 그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기존의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자산성 항목이거든요. 서울 수도권 과밀화가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부동산 대책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더 중요한 건 사실 교육에 대한 정책이 기반이 돼서 부의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반이 있다면 그게 뭐 서울이든 지방이든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유독 학군이 서울에 몰려 있고 왜 우리나라에는 유독 일자리가 서울에 과밀화가 되어 있을까라는 거를 근본적인 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경제교육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금융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은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만큼을 살아보니 뭐 이를테면 발명교육이라든지 뭐 창업교육이라든지 어떤 뭐 금융에 대한 경제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뭐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어떤 교육의 평등이나 교육의 분배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인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다 서울에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학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고 그 안에서 졸업했던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일자리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가 세습이 되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우리도 인서울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제가 생각할 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동산 정책에 있는 것인지 교육 정책에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길게 보면 전세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사실상 전세 제도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전세 사기가 이제 웨이브를 막 전국에서 어디에 할 것 없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는 속도인 것 같아요. 그게 빨라지면 이제 전세 수요가 매매로 튀거나 월세로 튀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극복해야 되는 서민들의 월세 부담 뭐 이런 것들도 분명 화두가 될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현관에 많이 하죠. 선진국들은 뭐 소득의 한 30-40%를 그냥 임대주택에다 갖다 받고 오랫동안 산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통용되기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익숙치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잘 하고 그리고 국민적 의식 뭐 아까 교육부 얘기하셨는데 다방면으로 국민적 의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동산이 다인 세대는 이제 좀 종식시킬 수 있게끔 좀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기로. 네. 저도 뭐 총평을 해보자면 돌고 돌아서 국민성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산다고 뭐라고 하고 뭐 아이들끼리 차별하고 이런 거 좀 없어져야 되고 주거잖아요. 사람 사는 집이고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면 이웃 간에 좀 정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좀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 부분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혹해요. 요새 근로소득만으로 집을 사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이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럴수록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윗세대죠. 부모님 세대는 더 이제 뭐 집이든 뭐든 물려주려고 할 것이고 그 물려준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뭐 집을 정말 상속을 받아서 그냥 그걸로 사는 거랑 너무 출발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본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폐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좀 나름 해결하려고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는 것 같거든요. 향후 몇십 년 동안은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막 부동산 하락이 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려면 결국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너무 빠른 것 같긴 합니다. 무서워요. 네, 조금 다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이 문제. 맞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B뉴스 11호 부동산 대책과 그거에 대한 후폭풍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녹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